1년에 결심을 하고 2023년에 동화로 내려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골 학교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는 대안학교를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특수반 교육 특교자라고 하거든요. 특수교육 지정 대상자. 근데 이제 특교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하루 6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특교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 자퇴 시간을 하는데요. 자퇴 점수가 무려 5점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거의 6점이. 그래서 더 이상 하리가 자폐성 장애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었냐면 특교자도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엄청 웃겼죠. 자폐라고 하는 게 치료가 되는 병입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진단명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자폐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대안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왔고 서울에서 살다가 수도권 살다가 시골로 왔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은 필요합니다. 막 그래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또 목소리를 한 번 높여서 특별한 지정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올렸습니다. 이제 점수가 떨어졌다. 그래 특교자도 안 된다고 한다. 근데 한 번은 기분이 있잖아요. 한 번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제가 인스타를 왜 할까요? 도테라 사업 시작하면서 한 거거든요. 어? 그래서 올렸는데 우리 특히 이제 패밀리 도테라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같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이제 몇몇 분들이 할인, 자폐, 정상된 걸 축하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맞거든요. 뭐가 맞냐면 정상이 됐다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축하해 주는 건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선의와 진심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어떡하지? 이거를 그래서 그때 이제 4월 달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4월 달에 이제 우발적으로 제가 써야 되겠다. 이것도 너무나 기쁘고 제가 이제 한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챕터는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진단명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자폐성 장애 진단에서 벗어나기라고 한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이때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자폐가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요지였어요. 정상 비정상으로 나누는 것도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우리 하리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몸무게가 1년에 20kg가 되고요. 키도 한 20cm가 큰 거 6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등치가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 얘가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뛰어도 괜찮았는데 얘가 등치가 커지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학교에서 큰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한 거야.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근데 다행히 누굴 때린 건 아니고. 근데 이게 학교에서 이제 너무나 큰 일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리가 그렇게 하니까 다 어린애들이 하리에 대해서 겁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리가 또 그게 인지가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리가 선생님 여기 이거 줌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이거 음성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고가 오는 거고 하리가 이제 이 너무나 부끄러운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되게 큰일이다. 그런데 이제 하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배, 그런 자매. 그래서 이제 하리를 보면서 이제 엄마, 선생님들 제가 저희 가족이 TV에 나왔었어요. 2023년 1월 3일인가? 에 이웃집 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 저희가 이제 귀농한 이야기며 하리 이야기며 되게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이제 우리 하리 거기에서도 이웃집 찬스 거기에서도 하리가 이제 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신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감정 조절 안 됐던 거 로즈 터치랑 로즈 오일로 다 잡았었어요. 근데 우리 PD가 그거 다 보고 카메라도 다 찍었거든요. 내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구름다리 개가 이제 두 번 부딪히고 나서 시도할 때마다 우리 하리는 그때 제가 로즈를 발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 처음 제가 했을 때는 맨날 우리 아이가 넘어지니까 라벤더 터치를 들고 다녔다면 로즈의 힘을 경험을 한 다음부터는 무조건 로즈 오일 원액 병이나 아니면 로즈 터치를 들고 다니는데 이게 감정 변화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 도테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KBS에서는 그러니까 다 잘라버린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아이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걸 보고 이제 주변에 있었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이 이제는 이제 토마티스를 하거나 이제 청지가 훈련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TMS를 하거나 막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치료실 안 보내려고 이제 치료에 돈 그만 쓰고 시골로 내려왔고 특수교육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라이딩하는 인생을 이제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엄마들이 모르겠어요.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저는 제가 이제 이미 할인을 이제 2년 동안 도테라 에센셜 오일과 도테라 영양제를 가지고 이만큼 했잖아요. 도테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제 아들도 좋아질 때도 좋아지고 아직까지 독립과 자조가 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테라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도테라로 이제 우리 아이 10월 달부터 뭘 사러 다니지? 영양제, 도테라 영양제를 가지고 제 나름의 기준에서 메가요법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메가는 아니고요. 절대로 메가는 아니고 영양제 종류를 엄청 많이 늘리기 시작을 하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좀 약간 제가 했었던 우리 하리한테 해줬었던 그 자폐 치료의 모든 걸 좀 다 알고 싶어서 이것도 바로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는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주 성장 이야기 거기에 썼었던 내용에서 이제 선생님들 여기서 하나만 기억을 해주세요. 이 얼굴 보이시죠? 우리 한이 얼굴. 이때가 한 16개월 이제 항생제 부작용으로 경련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시아버님께서 그때 놀라셨죠. 우리 시아버님이 이렇게 화난 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부천 영국에서 살았고 제 신랑이 이제 가톨릭대학교 소속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가톨릭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으로 소아과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시아버님이 이 항생제를 우리 하리가 그때 열흘째 정도 먹고 이렇게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국의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곳에서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항생제를 오랫동안 처방을 할 수 있냐. 국민 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영국에는 불법이래요. 어린아이들한테 7일 이상.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면역 기능을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불법인데 근데 그 불법을 하는 짓이 한국에는 불법도 아니지만 그냥 일반 개인 소아과도 아니고 성모병원이면 제너럴 하스피탈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그리고 더더군다나 의료진들이 다 공무원이에요. 의사들이 공무원이에요. NHS라고 하는 국민건강보험에 소속되어 있어요. 월급을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아버님의 개념에서 이 제너럴 하스피탈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더 엄청나게 분노를 하셨죠. 아이한테 열흘 동안 계속 항생제를 먹였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과잉 진료의 문제가 한국에서 정말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양방에서는 과잉 진료 문제라고 하면 이제 한방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호구 취급을 해서 뭐 약만 먹으려 한약만 먹으려고 하면 몇십만 원을 그냥 때려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건강보험도 적용도 안 되고 이런 이제 개차반인 상황이 완전히 이제 이중화되어 있어서 극단화되어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에 아로마가 생명으로 가는 향기라는 이름이 저한테 이제 왔을 때 이제 도테라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A to Z 모든 것이 아로마는 모든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것에 있어서 핵심에 있어서 조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의미 혹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핵심인 것은 뭐였었냐면 저는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하고 지금도 이제 많이 후회가 남는 경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들은 다 우리 스스로가 다 챙겨야 되는데 제가 사실 다른 거는 안 그랬는데 이 의료에 있어서만은 제가 주권을 양도를 한 거예요. 우리 아이 태어나고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프면 그냥 병원 가고 소아과가 피부과가 이비인후과가 그리고 응급실가 매번 그렇게 병원 뺑뺑이 역할을 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나 또 저도 바빴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그냥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서 감기약 먹이고 처방 같은 거 먹이고 해열제 먹이고 이런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요, 제 어머니는 그렇게 안 키우셨거든요. 아프다고 해서 약도 안 줘. 그리고 아파도 토를 막 이만큼 해서라도 학교는 가야 돼.
우리는 그렇게 막 엄청 그렇게 강하게 컸는데 그래서 저는 잔병 치레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열심히 다니는 게 제가 아이를 잘 돌보는 일이라고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우리 아이한테 이 아로마 터치를 했을 다음에 했었던 큰 변화는 우선은 하리의 이 자폐는 사실 오래 장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 딸의 아토피가 먼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혼났거든요. 피부과 의사한테도 혼나고 원장님한테도. 왜냐면 이 아토피가 여기에 톡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피부과 선생님은 아이한테 이거 보습을 이렇게 잘해주라고 하는 약 주니까 엄마가 얼마나 제대로 안 발라줬으면 이렇게 질질 끌어요 어머니 이 정도까지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데 저는 이미 잘못했잖아요. 왜? 이러면서 막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못하는 방송이었는데 제 딸의 아토피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가 환절기 때만 지금도 이제 사실 올라오지만 환절기 때만 되면 이 비염과 뭐 이 동반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됐고 그 다음에 제 남편 지속성 두피염 그 후두둑 떨어지던 그리고 막 고름이 이렇게 차오르던 그런 게 지속성 두피염 매서피를 확 잡혀.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아로마의 기적 같은 힘에 놀라운 게 것보다 저한테는 제가 너무 스스로한테 충격이었고 내가 왜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 반성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피독과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들이 이제 의사 면허 시험 보고 면허 취득했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아로마 목욕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좋아했었던 게 오레가노라고 하는 허브인 거죠. 그래서 목욕을 하고 병을 치료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근육을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 근육을 오히려 손상시키고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그러면 근육을 잘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의사는 누구한테 있다? 너희들 스스로 몸 안에 있다. 그래서 네가 못 고치면 어떤 병에도 못 고친다. 근데 우리한테는 어느 순간에서부터 의학이라고 하는 거, 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 신종 의료 기술들, 줄기세포며 무슨 뭐며 상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사실 적지 않게 내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한 번 아프면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 병원들이 너무나 많이 뜯어가니까. 그래서 여기 실비 없으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실비 없다. 친구 한 명인데 반가워요. 왜요? 반가워요.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비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우리나라 그래서 보험을 얼마나 많이 듭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아프면 큰일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왜 나는 제가 실비는 안 될 만큼 고집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과 혹은 질병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스스로 의심하지 않고 모든 나의 무엇을 주권을 양도한 셈이 되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제가 도테라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가 건강의 주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 자유를 온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유그룹에서 제가 강의를 한다라고 할 때 이따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주 사장님이 사업을 하시는 방법을 그때 봤어요. 왜냐하면 홍주 사장님이 그때 2020년 3월, 2021년 3월에 도테라 TV에서 이제 사업 결심하셨다. 이제 그때가 골드 찍으셨을 때였는데 다이아몬드 클럽에 참가를 하셔서 1등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홍준 사장님이 이제 패밀리그룹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고 얘기를 들어보면 홍준 사장님은 정말로 이 아로마 터치 테크닉 특히나 이거 정말 많이 전파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 그룹의 정신이 저는 정말로 자유그룹이라고 하는 것과 철학적인 개념에서도 너무나 맞닿아 있고 그리고 제가 도테라 사업을 하는 내용과 목표와도 너무나 잘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왔어야 되는 곳을 이제 온 거죠. 이 이야기인즉슨 기본적으로 이제 자폐라고 하면 이제 유행병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타임지 기사의 이제 커버 페이지였어요.
근데 커버 페이지, 타임즈 커버 페이지로 자폐가 올라간 게 한 4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걸 찾지는 못했는데 2011년에 이제 한국에 이제 그 전수조사 근거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까지 들어가기엔 너무 자세한 것 같고 근데 그만큼 자폐가 퍼지고 있다. 어디에? 한국에도, 미국에도, 영국에도 도대체 왜 그럴까?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성공회 대학교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소위 진보, 책 쓰는 사람들, 지식인들, 뭐 칼럼 쓰는 사람들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다 저희 절친들이잖아요. 저희 절친들이 당시 절친 지금은 절교했어요. 왜냐면 저 도대체 대단히 사업하지. 그리고 자폐를 치료하겠다라고 이거 고집을 부리는 좀 약간 미친엄마가 된 거죠. 제가 미쳤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라고 한 책이 2021년 아마 한 12월 경에 이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사놓고 이게 벽돌책이거든요. 거의 이제 1000페이지 되는 책인데 이 책을 사놓고 2022년 4월에 읽습니다. 근데 역사를 읽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내 친구들이 나의 이제 전 동료들이 이 책을 그렇게 찬사를 뽀뽀하는지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뇌과학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과학의 기술이 선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폐 치료제가 곧 개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로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몸에서 출발하는 자폐 치료라고 하는 이 근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폐 치료에 목숨 건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스탠스가 여기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상까지 받아요. 번역상도 받고 좋은 책. 그해 가장 좋은 책으로 상도 받는데 이미 자폐라고 하는 단론이 치료될 수 없는 병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폐는 뭐다? 이상하면서 우영우 보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괜찮아.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해야지 라고 하는 신경 다양성. 사람들은 다 달라. 자폐도 달라. 아니 진짜 우리가 그냥 다르기만 하냐고요. 장애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상화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 걔가 서울법대 나오고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을 1등, 1등, 1등 해서 자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기능을 우상화시키면서 우리나라에서 1등 컴플렉스 되게 좋아하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웃기지 않아도 서울대 나오는 코미디언 하면 다 웃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상화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름에 대한 것보다 탁월함에 대한 선망 의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걔네들은 우영우 정도 되면요 장애는 아니잖아요. 장애일 수 있지만 아니잖아요. 독립해서 살 수 있잖아요. 걔는 김밥 싸갖고 가잖아요. 직장을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하리가 독립할 수 있는 상태일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았었고 이 책을 읽는 순간 이거는 진짜 너무나 큰일이 났다. 왜냐고요? 자폐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우발적으로 2025년 2022년 5월부터 뭐를 시작을 하냐면 이제 그걸 시작을 합니다. 멘탈 치료를 위한 아로마 테라피 강좌를 시작을 합니다. 존나 열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자폐 유병률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확한 수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 하리의 성장 이야기 2권을 쓰려고 준비를 하면서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뒤져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홍콩 다음에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홍콩은 국가인가요? 아니에요. 더 이상 아니에요. 그리고 그전에도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등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자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는 한번 뒤져보세요. 있지만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기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자폐 유병률이 어디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어디에서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해외 기사를 보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세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3배가 늘었대요. 317%가 늘었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최고라면서 최고의 수치를 안 보여주지? 라고 해서 제가 또 이거를 또 영어로 엄청 돌려봅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이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스태티스타라고 하는 게 독일 기업이고요. 뭐라는 거냐면 원자료를 가공을 해서 통계 자료를 팔아먹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한번 그 원자료를 모아볼까 했는데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통계가 너무 지저분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2,800배가 늘어요. 23년 동안 28배가 늘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맨날 우리나라가 최고라고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얼마인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우리가 높길래 1위라고 정말 얘기를 하는지 여기에서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저의 이제 기자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보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 세울 때 장하나 의원이랑 제가 같이 코업을 해서 세웠던 단체였거든요. 거기에 기자들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키우고 있고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사회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기자들한테 제가 이 글을 보냅니다. 근데 한 기자는 저한테 감사합니다. 언니 고마워요. 그리고 다른 게 한 기자는 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 기사하기 좀 어려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왜 분노를 하신지 분노의 그라데이션이 있는지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형으로 다르게 보던 특수반을 해주던 뭐든 한지 이거는 사회적 재난 수준이에요. 자폐 아이들 키우고 보시면 우리 아이 경증이었어요. 경증인데도 전담 보조교사를 구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제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아정신과 유일하게 자폐를 진단할 수 있고 치료에 대한 처방과 권유를 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공적 기관은 뭐라고 얘기해요? 약물 먹이라고. 언제부터? 만 4세부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사회냐. 근데 깰 수가 없어요. 제가 도테라 본사에서 이 강의 못해요. 왜냐면 도테라 본사 여기 직원 있어요. 질병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치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테라는 의약품이 아니거든. 에센셜 오일은 의약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그러면 비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자폐와 관련된 모든 얘기에서는 자폐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인권이에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 권리는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들이 야 어차피 아이 한 명 키우려고 하면 5억은 든다고 쳐야 돼. 너희들 인생 포기할 거야? 그러면 한의원이나 그 의사들이 얘기한 대로 그냥 쭉 가면 돈이 있으면 뭐 2억 가지고 아이 치료한다라고 치지만 중요한 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폐가 이렇게 유발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자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자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폐 시장이 엄청 커졌다는 거예요. 시장적 가치로서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 자폐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 미세 플라스틱 자폐장애 유발한다. 그다음에 솔먼트 용매제 유발한다.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뻥을 치는 건 뭐냐면 2022년에 미세 플라스틱이 자폐 유발한다는 세계 최초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고요? 김동연이라고 하는 소아정신과 의사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후탈레이트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 자폐 유발과 ADHD 유발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을 연구진을 통해서 그것도 누구 돈으로? 정부 돈으로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해서 발견했다고요. 의학 논문으로. 하지만 서울대 병원을 가던 영대 세브란스를 가던 어떤 홈페이지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자폐를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언급을 안 해요. 분노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저도 그래서 저 스스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경피독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몰랐을까?
경비독에 대해서 남유피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냥 천연제품, 천연비누 만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장사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도테라 사업한다라고 도테라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대우 받으시는지 다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뭐라 여전히 환경 호르몬의 문제가 심각하고 경비독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의 이름을 바디버든이라고 하던 아니면 전문적인 용어로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심각하다라는 건 얘기를 하지만 그것을 의학계에서 어떻게 특히나 소아정신과에서 이것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혹은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치료의 방향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경비독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개발을 했었던 사람은 1998년에 일본의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핵심은 뭐냐면 경피독과 경구독 구분을 시켜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경구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입으로 먹는 독소들, 그리고 경피독이라고 하는 건 피부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뭐 세마세제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경구독이나 경비독이나 둘 다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도테라에서 엄청 이제 시취에서 2020년부터 교육을 받아보면 경구독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경구독도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이라던가 우리가 먹는 거라던가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경피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알잖아요. 중국산 안 먹어야 돼. 왜냐고요? 당근 한번 드셔보셨어요? 중국산 당근? 정말 농약이 씹혀요.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1980년대 결국 보게 되면 당시의 시금치와 지금의 시금치에서 영양분은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저 지금 시골 살잖아요. 제 친구들 다 유기농으로 친환경으로 농사 짓겠다고 이런 친구들이거든요. 저희 윗집 제 신랑도 지금 농사를 짓고 근데 100%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제 신랑뿐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팔아먹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근데 제 친구들은 다 시장경으로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잡초와의 전쟁을 어떻게 할 거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면 우리나라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오늘도 여기 오면서 그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농사 일을 하는 걸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형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형화라고 하는 건 농업의 대형화라는 건 뭘 의미하냐? 당연히 써야죠. 그리고 우리 농사져서 돈 번다고 생각하세요? 번 사람들도 소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농사는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유럽연합, 미국 다 마찬가지예요. 농산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 것 같으세요? 농산물을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미국입니다. 미국은 왜 그럴까요? 걔들은 헬리콥터로 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두도 먹으면 안 되고 밀가루도 먹으면 안 되고 옥수수도 안 되고 걔네들이 왜 써요? GMO 유전자 변형 음식을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농약도 진짜 많이 쓰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예요? 웰단.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폐가 많이 늘어날까에 대한 이유들은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피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바디버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경구도 거기에도 수많은 제초제와 엄청나게 많은 농약들이 된 걸 우리가 먹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가 굳이 그걸 유기농으로 사서 채소도 그렇게 먹는다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고기들 걔네들이 다 옥수수 사려 먹고 커하고 어차피 다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런데 경비독은 경비독이 똑같이 우리 몸에 독성을 작용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서 가장 취약한 데가 어디예요? 생식기. 생식기는 다른 데보다 얼마나 다 42배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성 질환들, 유방암, 자궁암, 갑상선암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거, 그리고 남자들 불임, 그리고 여자들 불임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남성과 여성의 불임 문제, 그러니까 성의 문제, 지금 진짜 애 갖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리고 자폐와의 문제는 절대로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왜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호르몬이 아닌 주제에 우리 몸에 들어가고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분비를 다 교란을 시키는데 호르몬이 한두 개냐. 머릿속에 있는 코티솔도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호르몬도 있고 그다음 인슐린도 그렇고 요즘에 당뇨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오히려 고혈압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항괴로 흐르고 있는 문제들이다. 자폐라고 절대 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염수가 이미 썩어져 있는 데서 우리 애들이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자폐는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폐와 이제 백신권의 문제가 있는데 논쟁, 자폐 원인으로 들어보셨던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백신이 뭐가 좋다고요? 백신 거기에다 생균도가 보존을 공부해요. 알루미늄, 수, 나, 비소 그런 식의 중금속들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그런 식의 중금속들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드시는 프라이드 치킨이라든지 색소 들어가 있는 식주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웨어니스를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말부터 이거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크게 나와서 우리나라의 환경부라고 이야기를 할 만한 일본의 이제 환경청 이런 곳에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발암물질이라고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가 돼서 이제 공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좀 환경 호르몬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 물질들에 대한 보고들을 계속 하는데 일본 사회가 완전히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환경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 그런 것을 공표하지 않는다. 왜? 응? 너무 많아서 되지만 맞아요. 너무 많아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무자비한 공포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공표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왜 자폐의 수치가 이렇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공표가 안 되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저의 뇌피셜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타당한 거기에는 그 아키텍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자폐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환경 호르몬, 내분비 교란 물질. 그래서 내분비 의학회에서 한국에서도 성명서 냈어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리시드 이제 퇴치 운동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환경 호르몬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 이미 대기, 토양 그리고 수질 다 오염됐잖아요. 해양 이거 엄청나요. 너무나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심정은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경기도와 이제 환경 호르몬 이걸 하면서 이게 진짜 지금도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물이 받아서 어쩔 수 뒤집어 그게 너무 안 좋아. 그리고 사람들한테 만나면 소리를 이렇게 질러가고 근데 그냥 네가 그런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여기서 유황가스를 쓰고 있고 지금 치약 네가 지금 그런 걸 쓰고 있고 막 우리 언니랑 엄마한테도 막 말을 엄청나게 되고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렇죠? 근데 한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폐로 돌아와서는 자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치병이다. 이거는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전제를 깔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어요. 자폐가 만만한 질병이 이미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얘들은 그냥 세포가 삐뚤로 태어났어. 예, 그래서 흔히 그것을 이제 유전자 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에서 미토콘드리아 얘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들 제가 지금 4시 40분인데 선생님 지금 여기에서 쉬는 시간 갖고 진행하고 잠깐만. 저희 2시에 시작했죠? 3시에 시작했죠? 그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불치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논문을 쓰고 막 이럴 때도 분노는 저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분노해서 논문을 쓰고 분노해서 논문을 쓰면 논문의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폐는 제가 여전히 이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세세하게 이제 따져봤을 때 뭐가 문제냐?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정부가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치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애들은 치료실을 그렇게 많이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신속호라고 하는 사람은요. 만약에 7개, 8개 막 주 20시간 치료실 안 보내. 근데 주 20시간 치료실 보내면 우리 한 얼마 써야 돼? 한 500만 원 써야 되지 않나요? 근데 국가에서 바우처 줍니다. 얼마 줄지 아세요? 13만 원. 조금 안 주면 18만 원 주나요? 막 그 정도, 15만 원. 아유, 그 강남은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
그렇죠? 근데 우리 한 500만 원 써야 돼요. 그 의사 말씀. 그러니까 미취학 전에 우리한테 공포를 엄청나게 심어줍니다. 이 정도로 치료실 그러면서 야근도 엄청 내리죠. 그래서 치료실을 열심히 다니지만 치료는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치료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영어로 가지고 왔는데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리트먼트라고 하면 이제 치료 관리, 헤어 트리트먼트, 우리 두피 손상 케어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큐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치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완치의 개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적어도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하나에 퉁쳐서 하나예요. 그리고 이 치료라고 한 단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의료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 법적으로도. 근데 엄청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혼란을 주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피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것을 교정 레머디라고 하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이야기하고 트리트먼트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의료적인 케어, 메디컬 케어 그리고 이제 큐어라고 하면 그 메디컬 컨디션, 그 질병을 만들었었던 그 조건이 끝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완치라고 한 단어를 언제 가장 많이 쓰나요? 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항암 치료 종료해도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완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보세요. 암 한번 걸렸던 분 중에서 완치된다면 어떻게 되시나? 제발. 그거는 질병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컨디션이에요. 조건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치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 상태가 종료가 됐다라고 해서 질병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완치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완치가 아닌 게 아닌 것도 아닌 거죠. 계속 약을 먹던 어떤 뭘 하던 이 컨디션이 끝났다라고 종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폐가 불치병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치료의 개념을 여기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특히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냐면 제 신랑. 너는 하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수용할 수 없는 거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우아하게 하십니다. 누가? 제 남편이.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너무 많이 싸워서. 이 제 신랑은 이 큐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정말 이렇게 소름을 끼쳐요. 그 발상 자체를 견딜 수가 없대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자폐 단체들이 갈라지는 것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냥 수용을 해. 자폐 다른 거고 그냥 그런 거고 그대로 그냥 사는 거고. 그러면 수용을 한다고 치면 어쩌라고.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그 미국에 자폐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카라고 이제 캘리포니아 베이스의 단체인데 이 엄마도 저랑 좀 비슷한 엄마였어요. 이 엄마는 사업을 하는 엄마여서 이제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2000년도에 이제 타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폐가 불치병이다. 자기 아들 이제 1998년에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불치병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대로 살아라. 말을 못하고 그렇게 아예 힘들고 그런데 자기는 그걸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엄마들이랑 다른 이제 패밀리들이랑 이렇게 결합을 해갖고 그 제가 타카 the action 카 커뮤니티 오티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를 위해서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매년 지금 자폐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의사들이에요. 근데 의사라고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방 의사를 거기에서는 이제 자연 치유 닥터라고 해서 ND라고 해서 내추로 닥터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MD라고 하면 메디컬. 그래서 이제 컨벤셔널 이제 그 양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오거든요.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흥미롭게도 뭐냐면 타카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를 꽤 비싼 돈을 주고 했었어요. 호텔에서 하고.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자녀 연령을 쓰잖아요. 자폐 아이들 자기 아이 자녀가 몇 살. 근데 너무나 저는 놀라서 게 뭐냐면 18세가 넘은 부모의 참여자 수가 50%인 거예요. 뭘 얘기를 할까요?
포기를 하고 수용을 하고 살아도 결국에는 이 아이랑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숙명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포기를, 오케이, 나 이제 수용을 하겠다, 마음을 내려놓다 하더라도 아이들이랑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재울 수 있을까, 아이의 폭력성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그때는 이제 생존 모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자폐의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그 탐욕 컨퍼런스에서 한 이제 의사가 자폐는 뭐다? 100% 메디컬 컨디션이다. 메디컬 컨디션이라고 하면 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건강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의료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잠을 못 자고요, 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동 행동을 하고요, 감각의 이상이 있고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말을 못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콜을 먹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애들이 여기 테이프 있는 옷 이거 못 입거든요. 그리고 또 모자 못 쓰고 또 별의별 이제 증상들이 다 있는데 그게 다 자폐여서가 아니라 다 의료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결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자폐라고 하는 질병의 특징과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릴 핵심의 내용은 사실 심포니 오브 더 셀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로마를 제가 처음 알게 됐었을 때도 뭐였습니까? 제 아들의 자폐였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랬었던 것이 있고 그런데 전 도테라의 승부를 보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심포니 오브 셀스를 하던 도테라 영양제를 먹던 저는 저 나름의 제가 홈 닥터가 돼서 우리 아들의 주치의가 돼서 제 아들이 절대로 수용하진 않습니다만 주치의가 돼서 내 아들을 키를 치료하는 사람은 내가 되겠다라고 해서 도테라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도테라가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가 항상 처음부터 메디컬이었고 처음부터 클리니컬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 쉬는 시간 맛있는 음식 드시고 저희 5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